안녕하세요. 중국 전문 채널 찐중토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헝가리 외무장관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겠습니다. 피터 시아르토 헝가리 외무장관은 1978년생, 2002년 국회의원이 됐고 2014년 외무부 장관이 됐고 현재는 외무부 장관 겸 경제부 장관입니다.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헝가리는 2015년 6월 1대1로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1대1로 MOU를 체결한 첫 유럽 국가가 됐고 그 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1대1로 선점 효과를 봤습니다. CCTV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되었고 중국어 자막이 있고 유튜브 자막 기능에서 한국어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고정 댓글에 제가 원본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만약 저희 통역 버전을 시청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계속 보시면 됩니다. 방송일이 6월 23일이라서 인터뷰일은 그보다 며칠 전입니다. 국제 이슈에 주목하고 세계 정세를 통찰하다. 안녕하십니까? 리더스 토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조윤입니다. 오늘 대화할 게스트는 헝가리 외무장관 피터 시아르토입니다. 8년 전 그는 중국과 1대1로 협력 협의를 체결한 첫 유럽 국가 외무장관이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그는 중국을 2차례 방문해서 중국이 헝가리에 백신을 제공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가 전면 심화된 지 1년 넘게 지났는데 그는 중국의 화해 권유 회담 촉진 방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방중에서 그는 양국 협력에 대해 어떤 새로운 기대를 갖고 있는지, 심각하게 변혁 중인 국제 정세 속에서 헝가리는 어떻게 자국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지 오늘 대화 속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외무장관님 리더스 토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을 2차례 방문하셨고 2번 다 팬데믹 기간이었습니다. 이번 방중은 소감이 분명 다르실 텐데요. 지금은 모든 게 정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어떤 기분이십니까? 물론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도전을 가져다 줬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양민족 간의 우정도 부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양국이 서로를 의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네, 양국 모두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헝가리는 성공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백신을 사들였는데 이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국가들이 필요한 백신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는 가만히 앉아서 백신을 기다려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환자들이 사망했고 의료 시스템은 극도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헝가리는 중국과 러시아와 백신 구매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명확한 판단을 거친 후 헝가리 전문가들은 중국 시노팜의 백신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00여만 명의 헝가리인들에게 시노팜 백신을 접종했고 헝가리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는 당시 빠르게 움직이고 시간과 싸움을 벌였는데 그로 인해 팬데믹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헝가리는 중국의 유럽 친구입니다. 양국은 깊은 우정을 쌓았고 이정표적인 성과도 많이 거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헝가리는 팬데믹 기간에 중국 백신을 승인하고 사용한 첫 EU 회원국이었고 중국과 1대1로 협력 MOU를 체결한 첫 유럽 국가였고 동시에 유엔화 결제청산은행 설립 및 유엔화 채권 발행을 한 첫 중동부 유럽 국가였습니다. 장관님은 양국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몇 년 전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전략적 협력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착실히 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양자 협력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다는 점은 이미 사실로 입증됐습니다. 그 관건은 양국은 줄곧 상호 존중에 기반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헝가리는 한 번도 스승을 자처하는 자세로 중국인에게 어떤 생활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 가르치려 하지 않았고, 헝가리는 시종일관 유럽 내부에서 헝가리의 가한 압력을 받아들이는 걸 거부했고, 중국에 대한 평판, 비판, 설교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양국 간의 상호 존중 관계는 이미 현저한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열거하신 협력 성과 외에 제가 덧붙이고 싶은 점은 중부 유럽에서 헝가리가 중국 기업의 최대 투자처가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은 이미 몇 년 연속 헝가리의 최대 투자 원천국이 됐고 올해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중국 대기업들이 헝가리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1위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은 헝가리 경제발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그린필드 투자를 곧 완료할 것입니다. 그 외에 더 많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유럽 현지 생산 능력을 헝가리에 배치할 것입니다. 이는 헝가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헝가리는 한 번도 중국을 리스크나 위협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유럽에서 헝가리는 줄곧 중국을 리스크나 위협으로 보는 걸 거부해왔기 때문에 헝가리는 소위 디커플링 또는 디리스킹과 같은 논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리스크가 없는데 어떻게 디리스킹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헝가리는 중국과 협력해 상생 협력을 실현할 수 있다고 줄곧 생각했고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지난 4월 북대서양 조약기구 외무장관 회의 이후 헝가리는 네이토가 반중그룹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대항이 아닌 상호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입장 표명을 하신 겁니까? 중국과 EU 간 협력에 있어서 헝가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다른 나라가 중국을 라이벌로 부를 때 솔직히 저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헝가리는 중국을 파트너, 거대한 상생협력 기회를 가져다주는 나라로 봅니다. 만약 당신이 한 나라를 경쟁자로 본다면 그것은 당신이 경쟁 속에 몸을 던질 것이라는 걸 의미하고 당신의 파트너와 기타 나라들도 그 속에 참여할 것이고 그러면 모두가 상호 경쟁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 의미합니다. 저는 헝가리가 어떤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쟁, 리스크, 위협을 논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우위를 이용할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 전 세계 GDP에서 EU가 22%, 중국이 9%를 차지했는데 작년 중국의 비중이 18%로 확대됐고 유럽은 17%였습니다. 이는 지난 13, 14년 동안 상황이 전환됐고 중국의 비중이 유럽을 역전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중국을 위협이나 리스크로 봐서는 안 되고 중국과 협력해 공동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헝가리가 이를 입증하는 방식은 헝가리는 공평한 태도로 중국을 대했고 대량의 투자를 헝가리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는 헝가리의 경제 성장 유지, 신규 일자리 창출, 국민 생활 수준 보장, 최첨단 현대 기술 도입 및 지속적인 진보 유지 등에 도움이 됐습니다. 중국을 위협 또는 리스크로 보기보다는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확실히 이점이 훨씬 많다는 걸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헝가리는 이미 동서방 투자가 만나는 지점이 됐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네,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헝가리는 시종일관 항상 상호 연결을 믿고 헝가리는 시종일관 노동자원의 글로벌 공유는 좋은 일이란 걸 믿습니다. 그래서 헝가리는 세계를 또다시 다른 진영으로 재분할하는 걸 단호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금은 많은 면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인데요. 방금 전 강조하셨고 각종 석상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셨듯이 상호 연결을 믿고
파벌 결탁이 아닌 연결 수호의 구축을 지지한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역세계화와 일방주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데요. 장관님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글로벌 발전 제의, 글로벌 안전 제의 및 글로벌 문명 제의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헝가리는 이러한 일련의 글로벌 제의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헝가리 전략과 상당히 일치하고 헝가리의 역사적 경험과도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헝가리는 중부 유럽에 위치했습니다. 이 지역은 근대 역사 속의 각종 동서방 충돌에서 줄곧 패자였는데 왜냐하면 틈새 사이에 끼어있는 국가는 혜택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헝가리 지난 몇십 년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동서방 간 충돌이 발생했을 때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든 시기가 언제였든 이해관계자가 누구였든 헝가리는 항상 졌습니다. 헝가리는 더 이상 계속 실패자로 살고 싶지 않았으며 헝가리는 승자의 자리에 서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헝가리는 상호 연결의 실현을 갈망했고 동서방 협력의 촉진에 힘썼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헝가리는 줄곧 유라시아 협력을 지지해왔습니다. 불행히도 지금은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 상황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동서방 간의 연계가 점점 약화되고 있고 이미 단절된 연결이 미래에 회복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헝가리는 상호 연결을 지지하고 노동자원의 글로벌 공유를 찬성하며 귀국의 주석이 제시한 일련의 글로벌 제의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글로벌 제의는 다자주의에 도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자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해 더 노력할수록 지금 보이는 각종 불리한 상황 및 안 좋은 결과를 덜 수 있습니다. 장관님은 2015년 여름 중국과 1대1로 협력 MOU에 서명한 최초의 유럽 국가 외무장관이라는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장관님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한 건지요? 그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발전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가요? 2010년 집권했을 때 저희 정부는 안정을 유지하려면 착실히 일해야 한다는 걸 이미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헝가리가 네이토와 EU 등 서방 통합 연맹의 일원이었지만 동방 국가와도 반드시 접촉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 국가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점, 실제로는 작년이었죠. 동서방이 힘이 균형에 도달하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헝가리는 중국, 일본, 한국 등 글로벌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비교적 높은 동방 국가와 연계를 구축하는 걸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1대1로 제의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상호 연결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협력 협의에 서명한 최초의 유럽 외무장관이 된 것을 아주 영광으로 여기고 헝가리는 1대1로라는 틀 아래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헝가리 세르비아 철도를 개조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이 철도는 부다페스트와 남쪽 인국인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를 연결해줍니다. 만약 헝가리가 당시 1대1로 제의에 일찍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프로젝트는 실현 불가합니다. 적어도 이런 형식으로는 진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헝가리인들은 자국을 가장 서쪽에 있는 동방 국가, 가장 동쪽에 있는 서방 국가라고 부릅니다. 지금 세계 경제 중심이 동쪽으로 이전하는 추세 속에서 헝가리는 동쪽을 향해 개방하는 정책을 견지해 동방 국가들과의 경제 무역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래 헝가리는 계속 휴전을 호소했고 미국 따라하기를 거부했고 유럽이라는 체스판 위에 체스 알로 취급받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유럽은 전략적 주권이 필요하고 국제 사무에서 독립자주적인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수차례의 제재 방안을 제출했을 때 헝가리는 거듭 반대표를 던졌으며 제재는 헝가리의 에너지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고 유럽의 발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테러 제재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처음엔 자신의 발에 총을 쏜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폐에 총을 쏘고 있었고 이는 유럽 경제가 숨을 못 쉬게 했다.
일부 서방 지도자들은 전쟁에 대한 열광에 휩쓸려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선동 연설을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서 승부를 겨룰 것을 선동했고 그들 보고 더 많은 희생을 치르도록 선동했습니다.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치명적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운송됐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위기를 보면 장관님은 유럽이 제안한 해결 방안은 효과가 없었고 분쟁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효전과 평화 협상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헝가리가 일부 EU 또는 네이토 회원국들처럼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대신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한 이유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지금 휴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대서양 진영이 다 전쟁을 논한다는 점입니다. 전쟁을 선동하는 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건 도움이 안 되죠? 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건 비극, 철두철미한 비극입니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의 이웃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촉발된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헝가리는 이미 1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선이 아주 짧음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나 폴란드가 처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더 많은 사상자를 막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내야 할까요? 즉각적인 휴전이 이루어져야 하고 휴전해야談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전쟁은 언제나 외교적 실패의 산물이었고 평화는 외교적 성공의 결과였습니다. 외교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평화회담을 시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합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전쟁에 대한 논조가 평화의 소리보다 크기 때문에 평화 진영이 반드시 목소리를 내고 볼륨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헝가리는 중국의 화해 권유 회담 촉진 관련 입장 문건을 반깁니다. 헝가리는 이 문건을 매우 중요시하고 지지합니다. 그게 우크라이나 평화 실현의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정, 객관적 입장을 지지하고 인정했고 평화회담 추진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럼 중국이 최근 발표한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 문건에 대해 장관님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국의 그 제안을 지지하는 데는 두 가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드디어 이 방안을 제의한 나라가 나왔다는 겁니다. 방안이 나왔다는 점,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는 그 방안은 평화를 호소합니다. 지금은 평화 실현 방안이 너무 적고 불행히도 전쟁을 어떻게 연장하는 것에 대한 소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제시한 그 입장 문건은 응당히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화談판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데 유리하고談판은 최종적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 협의에 달성하게 할 것이며 이는 미래 유럽 안보 프레임워크의 기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미래 계획에 반드시 러시아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사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우 중요한 건 평화를 어떻게 이룰지, 앞으로 유럽이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지, 그리고 러시아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제 말은 유럽의 미래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걸 담론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비현실적인 환상입니다. 최근 네이토 사무총장이 모든 회원국은 우크라이나가 궁극적으로 네이토에 가입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호세 보렐 EU 외교 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이는 네이토 사무총장 한 명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네이토 가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장관님,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이토의 추가 확장 문제에 있어서 헝가리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헝가리는 네이토와 EU의 회원국 확대를 다 지지합니다. 그러나 확장도 기준과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네이토는 절대 충돌에 휘말려서는 안 되고 러시아와 네이토 간의 어떠한 형식의 직접적인 대항도 반드시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분명한 건 어떠한 전쟁 중인 나라든 네이토 가입이 안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이토의 모든 신규 회원국은 네이토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지 그 반대로 만들어선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네이토 가입은 아예 비현실적이라는 점은 전혀 의심할 바 없습니다. EU 가입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는 이미 EU 후보국이 됐지만 회원국이 되려면 사실에 기반한 일련의 명확한 선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헝가리의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EU 가입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우크라이나 위기 확대 이후 유럽이 직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작년 노르트 스트림 파이프라인의 파괴로 인해 유럽 에너지 지원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헝가리는 이에 대한 전면적이고 심층적이고 질서 있고 자세한 조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는데요. 장관님은 이 조사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르트 스트림 폭발이 헝가리의 에너지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에너지 공급의 안전 문제는 주권 문제입니다.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 국가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고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에너지 공급 안전은 안보 문제이면서 주권 문제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안전과 관련된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은 한 국가 또는 일부 국가의 주권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돼야 합니다. 노르트 스트림은 유럽의 핵심 인프라 시설입니다. 핵심 인프라 시설을 폭파하는 것은 테러 행위입니다. 사실 이 행위에 대한 전면적이고 공정하고 공평한 국제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이는 추문입니다. 제 질문은 누군가가 유럽의 핵심 인프라 시설을 폭파시켰는데 어떻게 아무도 어떤 설명이나 결론을 내주지 않는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아무도 조사하지 않는다. 많은 서방 언론은 심지어 보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걸 말해줬습니다. 러시아, 튀르키예, 불가리아 및 세르비아와 함께 파이프라인을 공동 건설했고 터키 스트림이라 불리고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헝가리로 수송합니다. 몇 년 전 가스관을 건설할 때 파트너국과 동맹국들로부터 강렬한 위협과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통과하지 않는 가스관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이보세요. 헝가리에게 있어서 자국의 에너지 안전이 최우선이다. 헝가리는 분명히 국경을 넘는 안전한 파이프라인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이 증명했듯이 만약 몇 년 전에 그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지 않았다면 헝가리는 지금 국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헝가리는 천연가스가 없기 때문에 공급을 보장하지 않으면 산업이 작동하지 못하고 경제도 운영되지 못하고 건물과 주택의 난방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지금 헝가리가 안전한 에너지와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건 전에 건설한 그 파이프라인 덕분입니다. 공급국이 믿음직하고 경유국들도 믿음직합니다. 장관님이 헝가리 외무장관이 되셨을 때 36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는 전례 없는 도전과 변화를 겪었는데요. 장관님은 외무장관이라는 직책에서 주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저는 지난 몇 년간 벌어진 일들을 보면 오로지 압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익을 지키는 국가만이 강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 나라가 국익을 포기한다면, 만약 전략 자산을 포기한다면, 만약 압력에 저항하지 못한다면, 만약 국가의 전통, 문화, 종교, 국가 특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길을 잃게 됩니다. 지난 몇 년간의 도전에서 헝가리가 성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헝가리 방식으로 그 직면한 위기에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헝가리는 소위 국제적 주류에 편승하지 않았습니다. 헝가리 방식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조국의 신념을 견지하는 것입니까? 네, 그 핵심은 국가 발전의 나침반이 어디로 향하느냐입니다. 헝가리의 나침반의 방향은 영원히 국익 수호를 가리키며 항상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유럽 이민 붐 기간에 헝가리는 이민자들이 무제한으로 헝가리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시종일관 의사결정권을 지켜서 누구에게 입국을 허용하고 누구에게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지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렸으며 국경에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코비드가 닥쳤을 때 EU 집행위원회가 백신 제조업체와 합의할 때까지 그냥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니라 동방 국가의 백신을 구매했습니다. 전쟁에 관해 말하자면 헝가리는 현재 급선무는 전쟁에 휘말리는 걸 피하는 것, 헝가리 국민들이 전쟁과 그 악영향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고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과거에 프로 풋살 선수셨습니다. 그러시죠? 앞으로까지는 아닙니다. 경기에서 팀의 단결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풋살과 외교는 어떤 유사한 점이 있습니까? 네, 당연히 있죠. 스포츠와 정치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둘 다 팀워크고 팀원과 팀워크에 의지해야 합니다. 개인 능력이 어떻든 팀원들의 능력의 합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잘못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싸울 충분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설령 더 강한 상대를 만나더라도 전력을 다해 대응해야 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축구장에서의 그 경험이 정치에도 잘 응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대만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진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유럽을 방문했을 때 대만이 조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의 한 구성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중국의 이 내정 문제를 국제 문제로 왜곡하려 합니다. 장관님은 대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국가 평화 통일 목표를 어떻게 보십니까? 헝가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합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헝가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헝가리는 시종일관 중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국가의 영토 완전과 주권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일부 성명과 행동은 중국과 주변 지역에서 심각한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헝가리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그래서 헝가리는 모든 국가가 헝가리처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장관님과 대화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경험과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중국 인민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 피터 시아르토. 인터뷰에서 시아르토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위기, 네이터의 동부 확장, 노르트스트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폭발 등 많은 국제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헝가리의 나침반은 영원히 국익 쪽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으며 국익 수호의 최선의 방법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분쟁을 없애고 상생 협력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더스토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周윤이었습니다. 네, 지난 6월 헝가리 외무장관 인터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찐중투였습니다.